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조선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는 원래 고려 마렵의 중신이던 민제 비동녀로서 공민왕 14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민씨는 장성하여 이씨 가문의 시집을 가면서 영예와 비극이 상충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운명의 여인이었다. 시아버지인 이성계가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하여 옥좌에 오르고 남편인 이방원이 왕자가 됨에 따라 민씨는 덩달아 왕자비로 신분이 하루아침에 격상되었던 것이다. 태조는 전처 한씨 소생인 6과 부처 강씨의 몸에서 난 둘까지 모두 8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마지가 일찍 죽어 7 아들이 있었는데 막상 세자를 책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어린 막내 아들 방석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아리따운 젊은 후처의 아양의 마음이 그려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 낳은 어린 아들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던 것이다. 그러나 범장다리 같은 큰아들이 여럿일 뿐더러 기질로나 수완으로나 아버지를 빼닮은 5째 방언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책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민씨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남편인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마땅했다. 위로 형이 셋이나 있지만 그가 가장 출중할 뿐 아니라 고려 조의 기둥이던 정몽주를 제거한 것을 필두로 해서 1등계국 공신 노릇을 톡톡히 한 이방원을 젖혀두고는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질군 왕 제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씨 혼자의 아전인 수격 판단이기에 앞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에 누가 감히 반대를 할 것인가. 정도전 등 중신들은 왕의 마음을 헤아려 젖비린내 나는 막내 왕자의 세자 책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강씨와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키가 센 방언보다는 한낱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 방석을 옹립하는 것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 조정의 공기를 이방원이 모를 턱이 없었다. 날이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씨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슬며시 중동질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저희 두 분 오라버니를 비롯하여 나리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혜와 힘을 빌려 이를 도모하시면 무슨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그런 생각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이방원의 집에는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비롯해서 이거이, 조영무, 칠인극예 등 동지들이 모여 은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그러한 움직임이 반대 세력의 집요한 감시를 피할 도리는 없었다. 태조 7년의 정도 전 남은 신묘생 등은 태조를 배알하고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으므로 세자를 빨리 책봉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각각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자고 건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썽꾸러기 전실 소생 왕자들을 처단해버리려는 후속수단까지 강구한 그게였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치를 떨며 처남들을 불러다 대책을 협의했다. 민무구가 태연히 말했다. 나리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제가 있고 손발같이 움직일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나? 정도전 일파를 처치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뭐라고? 이방원은 깜짝 놀랐다. 정도전은 개국공신 중에서도 으뜸일 뿐 아니라 부왕의 오른팔과 다름없고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의 덕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방원이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논의를 옆방에서 엿들은 민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무엇을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나리께서 보위에 오르고 싶은 야망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의 무리수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부디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십시오. 아내까지 나서서 충동질하자 마침내 이방원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그때가 8월 하순경이었는데 마침 정도전, 신묘생 등 중신들이 송현동에 있는 남은의 첩집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방언을 비롯한 민씨 형제, 이거이, 조영무, 신극래 등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연회장은 삽시간에 술화장이 되었고 중신들은 무참한 어육이 되고 말았다. 이방원은 내친 김에 이복 동생인 방번, 방석까지 제거하여 구환을 없애버렸다. 태조의 놀라움과 분노는 극에 달하여 미친 듯이 발을 동동 굴렀으나 조정은 이미 이방원 일파의 세력 아래 들어갔을 뿐 아니라 겁을 집어먹은 다른 중신들이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달래는 바람에 태조도 마침내 맥이 풀려 하늘의 운수로 돌리고 말아 그 정치 쿠데타는 흐지부지 무마되고 말았다. 이제 조정에서 이방원의 세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늙은 태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세자의 자리는 당연히 이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고 본인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책략이 깊고 용에 주도한 민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정도전이 없어진 지금 조정 안의 나리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세자 책봉 문제가 정식으로 대두되거든 나리께서는 사양하시고 영안군을 추천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방원은 깜짝 놀랐다. 아니,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오? 세상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세자위를 선뜻 받으시면 사람들이 나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형님께 양보하셔서 사심이 없다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 놓으시고 후위를 도모하시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그래서 이방원은 맏형인 풍양군 이방을 세자에 전거했다. 태조 역시 계곡 벽두에 생긴 스라에 참복한 골육상잔에 몸서리가 쳐져서 왕이 계승의 원칙을 엄격히 세워놓았다. 즉 왕위는 맏아들이 있고 그 맏이가 일찍 죽은 경우 그 맏이의 장남이자 왕의 장손인 자가 물려받으며 장자의 혈육이 없을 경우 나머지 왕자 중에 연장자가 같은 원칙의 연장으로 대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도 치미는 우라를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비마저 두 아들을 잃고 울다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태조는 상심한 나머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는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다. 원래 심약한 정종은 호랑이 같은 동생에게 떠밀려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 있다. 그래서 이방원을 세제에 책봉하여 다음 왕위를 약속하는 것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야심만만한 방언이 어느 세월에 자기 입에 떨어질지 모르는 감을 쳐다보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정종은 불과 이태 만에 세제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상황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마침내 제3대 태종이 보위에 오름으로써 그 아내 민씨는 하루아침에 국모가 되었고 스라에는 건강한 사남 사녀를 두었으니 그만하면 여자 인생의 최고 행복을 독차지한 셈이었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태종이 즉위했다고 하지만 정종과 태조가 상황과 태상황으로 엄연히 존재함으로써 왕실의 위계 질서가 이상하게 꼬여 있었고 더군다나 태상황은 태종을 미워하여 옥쇠도 전해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직인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 같은 애매한 꼴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왕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들은 태종더러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권했다. 태상왕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풀고 옥쇠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창피를 면하고 왕권에 의한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도모한다는 이유였으나 세자가 등극하면 자기들은 외척으로서 권세를 잡겠다는 야심 또한 없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분연히 민씨 제거를 외치고 나온 사람이 태조의 아우이며 태종의 삼촌인 의안군 이화였다. 이화의 상소에 뒤이어 민씨 반대파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자 태종도 할 수 없이 민무고 민무지를 외딴 섬에 귀양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을 주무르던 세도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절의 고도에 떠밀려난 민씨 형제들은 울분을 이기지 못해 병이 들었고
마침내는 유배지에서 영영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 두 오라버니를 잃은 민비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들인 민무율, 민무의 손을 잡고 통곡하니 세자와 왕자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민무회는 세자인 장영군의 손을 잡고 하소연을 했다. 세자좌, 우리 형님들이 역모를 꾸몄다니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우리 형제만은 화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보통 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대파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씨 형제는 세자저하에게 아부하여 총명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자기 형들의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상소가 빗발치고 보니 태종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민씨 형제도 최고의 형벌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넷을 떠나보낸 여흥부원군 민재는 늙기도 했거니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졸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한꺼번에 잃은 민비는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다. 국모의 신분으로서 혈친의 죽음을 두 눈 뜨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세상에 이런 모진 운명도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의 마음고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자식들의 일로 가슴을 쳐야 했다.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 성령군이 14살의 나이로 죽었을 뿐 아니라 세자인 양령군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망나니 짓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양령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연날리기나 둥주리로 새잡는 놀이 따위에 몰두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밤에 몰래 궁궐 담장을 넘어가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기생집에 드나들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나 시흥 등지로 돌아다니며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대부의 첩을 빼돌려 정을 통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조정안의 폐세자 논의가 물끓듯이 일어나 마침내 태종 18년에 양령군이 세자에서 쫓겨나고 셋째인 충령군이 새로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니 그 일련의 과정에서 민비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다. 어질고 총명한 세세자가 부모의 마음을 효성으로 헤아리고 형제들과 우위를 다지며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민비로서도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첫째 아들의 못된 행동은 여전할 뿐 아니라 아우에게 밀린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버렸으니 그 역시 어머니로서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세종이 등극했으나 민대비의 마음은 별로 기쁘지도 않았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 친정의 억울한 불명예를 벗겨줄 줄로 기대했으나 어린 왕으로서는 부왕과 원로 대신들이 짱짱하게 살아있는 마당에 아무리 외할아버지요 외삼촌이라고는 하나 민씨 가문의 역적 낙인을 지워서 선대 조정의 처사를 잘못된 것으로 뒤집는 무리를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민대비의 친정은 여전히 정몰든 적의 가문이요. 그 후손들은 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었다. 중전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왕대비가 된들 무슨 영화가 있단 말인가. 민대비는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욕스러웠다. 그래서 대궐을 벗어나 여기저기 절을 찾아 불경을 읽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것을 여생의 보람으로 삼았다.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은 데다 그처럼 고달픈 길나들이로 피로가 쌓이다 보니 양주의 문경사에서 그만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다. 효성이 지극한 세종이 문경사까지 달려가서 모시고 돌아와 간병에 정성을 다했으나 민대비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56세의 나이로 한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존의 아내여 어머니로서 외형적으로는 광영이 넘치는 일생이라 하겠지만 한 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시가 친가의 축복 속에 무난한 삶을 살다 간 여느 평범한 안악보다 훨씬 불행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원경왕 우민 씨는 조선 태종 이방원의 피로 이방원의 정치적 내조자이자 동지였으며 뛰어난 결단력으로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그 대가로 오히려 친정이 몰락하여 인생의 허망함과 좌절만을 맛보게 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인간이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